노무현 대통령은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중요하다 싶으면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술해 주시고.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연설은 같이 작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요즘 문제되는 뭐 이제 관저 회의실 거기서 연설문 작업은 본관 직무실에서 하기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하니까 주로 뭐 밤 늦게나 휴일에 관저 회의실에서 많이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최순실의 그 대통령 연설문 그 수정 관련된 보도 보시고 정말 놀라셨겠어요. 이게 나라인가, 이게 대통령인가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저는 그건 안 믿었죠. 다른 어떤 문건은 나갈 수 있지만 네.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안 되지만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이 네. 뭐 나가고 밖에서 그걸 손을 댔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그때 그 첫 뉴스가 나오고 뭐 전화들이 기자분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뭐 그거 본인 말고는 그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는 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 네. 최순실 연설비서관은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최순실이 그걸 했다는 거고 오히려 좀 더 지나치게 한번 억측이 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사실상 최순실의 생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행동이나 말을 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말로써 통치를 하니까 네. 국정 운영을 말로 하지 뭐합니까. 말로 하는데 그 말을 손을 대고 그걸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거죠. 네. 혹시 제가 좀 네. 껴드는 질문 좀 해드릴까요? 최근에 그 관저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예. 관저에 집무실이 있냐 없냐. 그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방금 이제 관저 회의실 뭐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관저 추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관저에 진짜 집무실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관저에서 일을 많이 하신 편이죠. 주로 이제 밤늦게라든가 아침 일찍 네. 조찬 전에 그다음에 휴일 같은 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그냥 무시로 대통령을 찾아갈 수 있었고 아무 때나 찾아가서 면담하고 뭐 이럴 수 있었던 상황 보고하고 그랬는데 그 관저 안에 저희가 주로 했던 데는 회의실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식당 비슷한 거. 식탁이 원탁이 하나 있고 옆에 이제 응접 세트가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이제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예요. 그거 두 개 말고는 그렇게 많이 관저에서 여러 일을 처리하셨던 분인데 한 번도 그 공간 말고 다른 데서 소위 직무실이 있다면 뭐 다른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단 한 번도 참모들과 만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직무실을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근데 박주민 의원님이 청와대를 한번 들어가시게 되겠는데 너무 청와대에 관심도 많으시고. 왜냐하면 이번 탄핵 사건의 핵심이 맞아요. 네네. 관저 집무실이 있고 근데 맞아요. 네. 얘기가 관저 집무실에서 일하는 거나 본관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일하는 거는 똑같다고 지금 계속 진술하고 있어요. 사실상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데 왜 관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김규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국가안보실 차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오래 기다리신 분이 계셔서. 네. 서당 아닙니다. 예. 서당캐 그 지난 4회 방송 때 출연해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알권리연구소 전진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전진환 소장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진한 커피. 진한 커피. 네. 에스프레소? 네. 기다리면서 잠깐 말씀 나누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서당캐 출연 이후에 좀 어떤 좀 반응이 좀 있었나요? 예,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책이 좀 팔리지 않았어요, 혹시요? 대통령 기록전쟁을 1000권을 팔았다고 저한테 인쇄가 들어왔습니다. 야, 역시 서당캐. 네, 서당캐 덕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제 강홍국 선생님 옆에서 또 좀 길을 받아서 좀 저희 대통령 기록전쟁이 좀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해봅니다. 야, 제가 이 서당캐
진행한 이후에 가장 기쁜 소식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대통령 기록 전쟁,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기록을 남긴 죄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직 구입 안 하셨으면 당장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소장님이랑 우리 강원국 비서관님이랑 두 분은 원래 아시는 사이세요? 아니요, 우리는 소장님 제가 이제 지면에서 네. 많이 뵙고요. 네. 직접 만난 거 오늘 처음. 아, 처음이세요? 저도 네. TV에서만 뵙고요. 오늘 뵈니까 연예인 같으시고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담소를 나눴는데 네.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30분 담소 나누셨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된 지인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금방 친해지셨네. 연관성이라고 하면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게 또 대통령 기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또 이 성과로 저희 이제 직업 우리가 네. 아까 말한 아키비스트 기록연구사라고 하는데 네. 이 직업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분들이 한 5,600분이 지금 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아마 좀 그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만나자마자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했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오늘 질문 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 7시간 관련돼서 그 답변서를 냈는데 사회복지 수석하고 통화한 거는 통화 기록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 네. 안보실장하고 통화한 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어떤 통화는 기록이 남고 어떤 통화는 기록이 안 납니다. 예. 이것도 좀 이상한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녹음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둘째 문제고 예. 그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적인 통화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서관들은 그것을 다 공문에다가 대통령과 언제 통화를 했고 이 기록들을 이렇게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공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부에나 산하 기관들에게 하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기록을 안 남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한 지시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이 안 남았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기록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안보실 차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짧게 그냥 이렇게 막 성대모사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록이 안 남은 거.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혀가 좀 짧았나 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실 말씀은 많지만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를 함께 만들어갈 집단지성 서당패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서당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자원봉사 페이스북 군단의 약자로 서울특별시당 권리당원과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당캐 집단지성 서당패는 다침령 페이스북 그룹 형식으로 운영되며 팟캐 서당캐의 모니터링, 리뷰, 방송 관련 각종 의견 제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추후 대선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당 핵심 온라인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 접수는 팟빵 서당캐 게시판, 서울시당 홈피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 어떻게 발간하게 되셨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에 이제 그 3년차 때 말씀을 하셨는데 책을 쓰라고 글쓰기에 관한 책을 써라. 공무원들이 글쓰기 수준이 너무 형편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보고서들을 쓴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이게 참 희한한 재주들을 가졌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자네는 청와대 근무를 오래 했는데 자네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가 돼서 했으면 그런 경험을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네 특권 누린 거다.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로도 제가 계속 안 하니까 한 2번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의 진보라는 건 소수가 누리던 걸 다수가 누리면 그 역사가 진보한 거다. 그러니까 자네가 경험한 거를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자네가 공유해서 경험하면 그 역사의 진보에 자네가 기여하는 거다. 그래서 책을 쓰라고 그러셨는데 계속 못 썼죠. 제가 쓸 수가 없죠. 제가 지금 그
대통령님 연설문 쓰기도 지금 버거운데 그런데 그 계속 2번 더 얘기를 하셔서 A4 용지 한 10장짜리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이지원으로 했더니 전에 책 쓰라니까 이렇게 뭐 이상한 걸 자꾸 보내냐고 좀 그러셔서 그러시면서 뭐 기왕에 했으니까 이거라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려서 네. 공유하라. 그 대신 책을 써라 그러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한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그러고도 이제 한참 지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말기인데 출판사 직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집 사원으로 제가 네.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한 1년 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돼서 네. 어떻게 책 쓰는 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 책을 좀 한 그때 7권 정도 이제 편집을 한 다른 네네네, 분들 네. 그게 뭐 특별한 사람만 책을 쓰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때 좀 그래도 그래 알게 재주가 됐고.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10장짜리를 찾아봤어요. 네. 그냥 없는 거야 저한테. 아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10장. 네. 그런데 우리 행정관 한 분이 그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10장을 10배 불린 거예요. 야. 근데 뭐 다 팩트가 있고 다 이제 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거기는 대통령과의 일화 같은 게 없었는데 그 일화 같은 걸 내가 경험한 일화를 이제 집어넣어서 책을 썼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과 글 그리고 개인의 말과 글 뭐 다른 의미인데 어떤 의미로 부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못해 먹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엄청 공격받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엄청 엄청 공격받았죠. 공격을 받았죠. 사설에도 근데 나오랬어요 그때. 그게 무슨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위 그 이제 계속 말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광주 가셨다가 그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이렇게 행사장 입구를 이렇게 막고 시위를 해서 대통령이 그 정문으로 못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이제 올라오셨는데 광주 지역 인사들이 대통령께 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네, 저녁 때. 네. 그래서 관저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진보는 진보대로 나한테 기대하는 게 크고 네. 또 저쪽은 뭐 어떻게 대통령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네. 그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 대통령을 잘하고 싶다는 의미였어요. 네네, 잘하고 네. 싶은데 네. 잘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참석하신 분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못 타먹겠다 그러더라. 네, 그렇게 전한 거예요 언론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개인으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좀 뭐 이거 못 해먹겠네.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의 말이고 이제 대통령의 말이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는 있죠. 야, 근데 그 한마디에도 정말 그때 막 전국이 막 정말 막 뒤집어졌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나중에 한 5년차 때 말씀하신 게 그 이런 얘기 하셨어요. 5년 내내 내가 그 어떤 막말 시비, 품위 있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언론이 그렇게 계속 지적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 문제였는가. 네네.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YS 때는 단 한 번도 나는 신문에 그런 얘기를 그분도 틀림없이 많이 하셨죠. 하셨을 텐데 스타일이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지. 5년 내에 한 번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본인도 어떻게 그 말을 좀 고쳐보려고 대통령 되고 나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내가 50몇 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품위 있게 말하는 환경에 살지 않았다. 그래서 안 고쳐지더라.
그건 또 너무 인간적이고 소탈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YS도 좀 굉장히 인간적이고 소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여쭤본 말씀은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미치는 이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냥 강남 아줌마 최순실이가 그걸 다 수정해서 대통령의 말과 글을 바꿨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권력을 양도한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말과 글을 장악했으니까. 그 실제로 그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연설을 하기 전에는 각 이제 비서관실별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보고 그 중에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그걸 이제 말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그 말투를 바꾼 게 아니고 말의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분의 그냥 판단 하나로 그냥 국가의 정책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냥.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 최순실이 헌재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순실 씨가 아니라 차은택 씨가 차은택 씨가 출석해서 뭐라 그랬냐면 2015년 2016년 초 최순실 씨가 계속 통일이 곧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한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 했을 때였거든요. 통일 대박이고 통일 곧 온다. 조금 있으면 통일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진짜 말투 바꿔주는 게 아니라 사상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이 공유했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 생각대로 대통령이 진짜 말하거나 행동을 했을 제가 것 볼 때는 바꿔줬다는 말은 틀리고요. 아예 없는 데다가 넣어준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의 통일이 아니고 북한이 망한다는 확신을 계속적으로 대통령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 그랬더니 뭐 자신의 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그 공식적인 연설문에 넣어버리니까 통일부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통일된다고 북한이 망한다는데 통일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통일부가 아예 그냥 업무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연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글도 잘 쓰시고 또 말씀도 워낙 잘하는 달변가시고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매력이잖아요. 그래도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스타일이 좀 다르시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만약에 뭐 같은 점이 있다면 두 분 다 이 말과 글의 중요성, 그 가치 이런 걸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말과 글로 그 자리까지 가신 그 이전도 없고 그 이후도 없어요. 말과 글로 온전히 그 자리까지 가신. 그러니까 말과 글은 결국 자기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말과 글로 사람들 뭐 규합하고 포섭하고 설득하고 그렇죠. 정책 내놓고 뭐 이래서 가신 분들이어서 그만큼 그 중요성을 알고 그걸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고 본인의 말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같다면은 그 실제로 이렇게 뭐 연설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정반대였던 게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본인 연설을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읽고 그 종이 자체를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식이었고 절대 애드립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은 청중과의 교감이다. 그러니까 이 써온 거를 줄줄줄줄 읽으면 교감이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청중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반응이 있으면 거기에 응대해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드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게 기록이라고 생각한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얘기의 반복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다음에 그 얘기를 할 때는 그걸 그대로 얘기를 왜 그러냐면 그 후대에 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 어느 거냐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반복을 하면 청중들이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를 똑같이 나한테 또 하면 그게 그 사람 기분 좋겠냐. 그건 예의가 아니다. 같은 사안도 청중이 달라지면 다르게 접근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설사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과거에 한 얘기를 못 들었더라도 다르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나는 100번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처음이다 항상 그러셨고 이게 전혀
다른 김대중 대통령이 좀 더 이 효율성을 좀 더 따지셨네. 쓰는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연설 쓰기가 네. 한 100배 쉽죠. 네. 과거 기록만 찾으면 되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은 새롭게 써야 되니까 네, 똑같은 네. 사안도.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몇 개 동이죠? 9개. 9개 동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9개 동에서 똑같이 하세요. 다 화제를 바꿔서 얘기하세요.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왠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시구나. 뭐 비슷하게. 저도 좀 그래요. 제 스스로 민망해. 제가 네. 했던 얘기를 다른 데 가면 그분들 처음 듣는데 뭐 옆에 이제 보좌진도 있고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 네. 그래서 좀 네. 미안해서 어떻게 해서 좀 바꿔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네. 우리는 약간 노무현 대통령과네. 근데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꿔지죠. 잘 안 바뀌죠. 네. 근데 또 실수하는. 각 동에 또 이게 특징들이 있고 네. 오신 분이 달라서 그게 좀 얘기를 하죠. 리더는 무엇인가에 대한 두 분 생각도 완전히 달라서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리더는 절대 한 보도 앞서가면 안 된다. 반보만 앞서가고 네. 절대 국민의 손을 놔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어서 연설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쉽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이런 거라면 노무현 대통령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앞서가면서 계속 의제를 던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이 받아주면 하는 거고 안 받아주면 못 하는 거고 리더가 영합하면 안 된다. 어떻게 국민하고 같이 영합해서 가냐. 먼저 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왕께 상소하는 심정으로 계속 던지는 거다. 그래서 받아주면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전혀 이제 다르셨죠. 실제 제가 친했던 기자분이 그 김대중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던 걸 그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쳤는데 놀랍게도 그게 그대로 기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접속사나 또 뭐 이렇게 말의 그 꾸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연설문이 될 수 있고 또 기사로 될 수 있게 그렇게 말을 하신다고 제가 근데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더 위트가 좀 있어요. 대중 연설에서.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유머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위트가 있는 분이지. 네. 엄청 재밌어요. 너무 저도 옛날 노무현 대통령 인터뷰 한번 해봤거든요.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 인터뷰 딱 끝나니까 저녁에 그 따님이 청바지를 사주셨다고 청바지를 입고 맥주집에 나타나신 거예요. 같이 맥주 먹는데 배꼽 빠졌어요 그때. 네. 아니 저는 두 분 이렇게 뭐 김대중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 녹화하고 그럴 때는 옆에 뵀거든요. 네. 근데 왠지 그분 두 분 다 옆에 가면 별로 안 웃기는 얘기도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래요? 그게 아우라인가 봐요. 네. 네, 그게 권위 압도되고 이렇게 하면 왠지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웃겨서 웃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5분에 한 번씩 터트려줘요. 네, 좌담회 같으면 한 5분에 한 번씩은 꼭 터트려줘. 맞아요. 네. 그죠? 네. 실제로 대통령은 좀 그런 자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네. 리더십이고, 네. 뭐 오바마 보세요. 그렇게 명연설하면서도 항상 위트가 있잖아요. 우리 전지단 소장님은 대통령 기록물 주로 이제 많이 보시는데 그 두 분의 연설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연설문 있었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오늘 보고 왔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받아가지고 보고 왔는데 유튜브에 또 찾아봤는데 그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전시작전 통제권 가지고 때 연설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유튜브로 봤죠. 예. 네. 그 연설은 절대로 연설문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대충 그냥 내용을 넣어놓고 그냥 계속 자기 스스로 맞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본 있는데 없이.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봐도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강홍국 선생님께서 그걸 써주셨는지 그런 유명한 연설들은 제가 뭐 초안부터 제가 손을 대지 않았고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 그게 미리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뭐 연두 회견 같은 거 그 질문지를 이제 홍보수석실에서 취합해서 드리면 네네. 그거 가꾸지 말라고. 난 오히려 이거 보면 제약받고 더 이게 경직되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이게 사람이 즉석에서 딱 받았을 때 탁 떠오르는 게 이게 아주 쌈박한 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본 마음이 실리는 거. 사전 질문지를 안 받겠다. 네. 근데 그 마찬가지로 초안이 있는 연설은 거기 틀에 제약을 받아서 그런 걸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연설에 남질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신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그 한일 관계에 관한 연설이 있거든요. 이게 고이즈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5년 동안 가장 좋은 연설이었는데, 그거는 초안이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그냥 일필유지 하신 거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한 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명연설이었는데 그 다음날 보도된 거는 신문에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다고 그 뒤에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만 막 문제가 됐었죠. 근데 지금도 유튜브에 그 최근에 댓글이 달려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서 그 대통령의 말의 그 호소력을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봤어요. 울컥하다. 네. 저런 대통령을 가지고 싶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연설하는 걸 뭐 영어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그 표정과 말투만 들어도 신뢰가 그분의 가고. 정말 그 8년 동안 있었던 그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뭐 이상한 그 인터넷 언론과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한숨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일반 시민들도 그런 걸 보면 그냥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기자들도 왜 다 불러서 하지 저렇게 한 명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변명 일관적으로 그리고 말대 어투도 맞지 않고 팩트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맞지 않는 저런 말들을 하면서 국민들이 점점점 절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번에 나오신 후보들이 굉장히 좀 빛이 나더라고요. 저는 또 상대적으로 말을 더 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 참 안타까운 면이 근데 있습니다. 말이나 글이나 그 뭘 말 기술이나 글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자체예요. 그럼요. 그 사람이 좋아야 말도 좋고 글도 네,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려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박정희, 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중 연설에서 저는 정말 한 번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읽는 분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의 발언을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가슴에 좀 찡하든지 좀 감동받는 뭐 어록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문어체를 네. 그대로 읽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권위적이니까 권위적이고. 지시. 예. 네? 뭐 통치, 뭐 이런 권위적인 통치가 정치 철학이니까 그분들의. 저는 전두환 대통령 네. 본인이라는 네. 말을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왜 그 표현을 계속 썼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솔직히 그랬던 거죠. 지금 언급하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감동 있는 연설을 할 필요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국민들을 설득해서 어느 말이 곳으로 국정원의 가겠다. 수단이 아니죠. 예, 어느 곳으로 가겠다라는 의지와 의사가 독재니까. 이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좋은 분석이시죠.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대통령 리더십을 이렇게 얘기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말하면 무섭지 않다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잡아가고 고분하고 세무조사하고 이래야 대통령이 무섭고 말을 잘 듣지. 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설명하고 뭐 해달라고 호소하고 이러면 대통령 권위가 안 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말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돌리고 연판장 돌리고 그래서 뭐 탄압하고 이랬던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뭐 국무회의나 이럴 때도 보면은 일방적으로 적게 만들고 대화라는 게 없었다잖아요. 그런 얘기가 돌고 또 제가 예전에 학생운동할 때 경찰버스에 강제로 태워지면 지시가 내려와요. 그 위에 제일 높은 잡아온 학생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라. 예. 그 사실 그 침묵이 더 저는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경찰관하고 말이라도 섞기 시작하면 좀 누그러지는데. 실제로 국무회의는 다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녹음이 되고 그 속기된 내용들이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면 각 장관별로 다 사실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적을 필요가 없이 사실 서로 소통하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거의 남겨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때 장관들이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무회의를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보면 찬 반만 남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전혀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그 TV에서 그 장면을 보면 대통령은 뭘 읽어요. 뭐 읽어요? 말하는 게 아니고 읽어요. 네. 그리고 적어요. 정보 대가리 쳐박고 적어요. 적어 나는 주는데. 그거를 그 읽는 그 종이를 나눠주는 복사를 거죠. 해가지고 네.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 내가 볼 때 그런 회의는 그냥 하나씩 팩스로 넣어주면 돼요. 그거를 굳이 수고하면서 읽고 왜 쓰는 일을 하는지.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림 그리려고. 그림 아니,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회의가 필요하냐. 네. 어차피 난 적은 거 적혀져 있는 거 읽고 애들은 받아 적고. 종이가 있는데 받아 적을 뿐인데. 그분은 평등한 이 위치에서 한 번도 대화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 같아요. 그냥 이렇게 불러주면 적고 그다음에 자기가 말하면 다 들어야 되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대화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기법 차원이 아니고 아예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대면 보고를 하면 대통령께 물어보거든요. 네, 네. 여쭤보고 이게 네.
나 이 얘기 듣고 싶어요. 대면 보고와 서면 보고의 과연 차이는 뭘까? 자꾸 저쪽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대답 들으려고 하는 거죠, 대면 보고는. 근데 대답을 못하면 대면 보고를 못 받아요. 서면 보고는 자기가 모르는 것도 다시 옆에 사람 물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되지만 대면 보고는 자기가 바로 답해줘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력이 없으면 실력 없는 사람이 이제 또 했다가는 엉뚱한 대답하고 이러면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가 일사천리로 그냥 돌아가잖아요. 우리 대통령제도 우리 강력한 대통령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오히려 대면 보고를 안 한 게 다행이다. 대면 보고해서 아무 얘기나 막 답변을 던졌으면 더 큰 혼란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면 보고도 좋아하셨지만 또 그것을 또 이지원 시스템에 그 또 지시사항을 또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서 뭐 남북 정상회담록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니까 지워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틀렸다. 이런 것들을 다 이지원 시스템의 대통령 기록으로 이 라이팅으로 다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말도 하고 또 기록으로도 남기고. 예. 제가 뭐 5년 내내 이제 우리 연설문을 쓰면 그 이지원에 올리죠. 네네. 처음에는 이제 올려서 대통령이 댓글을 반드시 다세요. 한 번도 안 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댓글도 어떤 거는 좋습니다. 일부러. 애교. 기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교 있게. 조자에다 옷 쓰고 씁니다. 네, 기분이 되게 네, 잘 썼다는 네, 걸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 그러셨는데 이제 이지원상으로 몇 차례 이렇게 네. 뭐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군더더기 빼서 다시 올리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빼고 몇 차례 하고 어느 정도 얼추 이렇게 틀이 잡히면 그다음에 이제 와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요 5년 동안 본인이 한 모든 말, 그러니까 잠꼬대 빼고 모든 말이 다 녹음이 돼 있어요. 녹음을요? 녹음을 다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하라고 하셨어. 왜 하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는 누군가 녹음을 하고 있으면 네. 내가 어떤 그 경계를 할 거 아니야 스스로. 스스로. 예. 그래서 뭐 독대할 때도 다 녹음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기록을 중시하셨냐면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런 기록이 이제 다음 뭐 정부의 그 이제 국정 운영에 그 도움이 되지만 본인 개인적으로 퇴임 후에 이제 책을 쓰고 싶으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말할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녹음을 부탁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책을 쓰는 데 도움이 되고 이지원 시스템도 그 안에 그야말로 5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과 글이 네. 노무현 참여정부 5년의 말과 글이 정말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남아 있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또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제 부임하자마자 사관을 뒀어요. 그래서 항상 회의를 할 때 독대를 하거나 이럴 때 옆에 두시고 그분이 녹음과 기록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청탁이나 아니면 부정한 얘기를 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왜 새누리당 출신들의 단체, 자치단체라는 그런 것들을 못하고 왜 민주당 출신 그런 거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리더의 어떤 자신감이라고 할까? 또 리더의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돼 있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죠.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나의 말과 행동을 다 공개하겠다는 건 자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 나쁜 짓 할 사람이 있고 공개 안 하죠. 은폐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승정원 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좀 소실되고 그래서 그런데 소실이 안 됐으면 한 5억자 정도 된대요. 와. 그래서 지금도 다 번역이 안 됐어요. 예, 번역이 한 25%밖에 진행이 네. 안 됐대요. 그 임금이 무슨 말했는지 다 소상히 적혀져 있고 항상 시작은 임금이 어디 있는지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승정원이 예전으로 따지면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그렇죠. 네. 청와대 비서실이죠. 비서실. 소승지, 그래서 승지죠. 다 적는 거죠. 그리고 치료받고 특히 임금이 그런 거 다 적는데 누가 참여해서 무슨 시술을 했고 이거 다 적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만큼도 못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멍 때리고 계시거나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일정일 보면 계속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하는 일이 없으니까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정말 그분의 어떤 업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그러면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전에도 멍 때리고 지금도 멍 때리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적을 모른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뭔가 비서진들의 눈은 밖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저 강호국 비서관님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원고 만들어드리고 연설문 만들어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 네. 그 연설문을 드렸는데 채택하지 않고 이제 애드립으로 이렇게 또 연설하실 때 그때는 좀 허탈한 마음 안 드세요? 열심히 밤을 새워서 연설문을 만들었는데 대통령께서 그 연설문을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프리스피치를 하시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연설하는 시간까지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연설 같은 경우는 버전이 주제 자체가 다른 연설문을 전혀 다른 연설문을 몇 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딱 되면 그게 최종본이 되는 거죠. 시간이 더 남으면 또 다른 걸 쓰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애드립이라는 걸 그분은 절대 애드립이 아니고요. 그 전까지 새벽까지 준비를 해서 연설문을 만드시는 분인데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아, 생각이 바뀌신. 근데 이제 그때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셔야 되네요. 그게 그런 거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생각이 발전하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생각이 오늘 달라져요. 근데 달라지는 게 무슨 뭐 이게 변덕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게 생각이 발전해요. 계속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고. 그리고 최신에 떠오른 거, 지금 떠오른 거를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읽고 말지.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대통령께 그 국민들께 말하는 게 그게 진정성 있는 거지. 뭐 귀찮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미 써온 것도 있고 갖고 온 것도 있고 이거 줄줄 읽고 말지. 이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이 작성되는 과정. 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초안을 이제 연설 비서관이 작성을 하죠. 근데 초안도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설 행정관들이 계시니까 같이 해서 초안이 작성이 되는데 우리 연설 비서실 내부에서만 그게 가능한 건 아니고 관련 비서실과 관련 부처 여러 가지 이제 그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연설 비서관이 대통령께 올려요. 그러면 한 중간에 몇 분 정도 없어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관이 4분 있고 연설 비서관이니까 5명이 이제 하는데 5명 정도가 주로 연설문을 만들어요. 그 여사님 연설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뭐 대략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동안 정식 연설을 한 480번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밖에 메시지라든가 서면 이런 거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려드리면 이거는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없어요. 대통령께 바로 올려드리고 연설비서관이. 근데 연설하기 전에 대통령이 어떤 지침 비슷한 거, 이 행사의 성격은 이러니 나의 생각은 이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연설문을 작성해라. 이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저걸 주시죠. 불러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메모로도 주시고 전화로도 주시고 중요한 건 그렇게 이제 해서 그걸 반영해서 하는 경우 있고. 보통은 연설 초안을 올려드리면 대통령이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요 계기에 되게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초안을 보면. 이제 그걸 1차적으로 보시고 이제 구술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지원으로 이렇게 댓글 형태로 주시다가 이제 오라고 그래서 직접 구술하는데 그때는 공동 작업이 아니죠. 대통령은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손내 역할만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 뒤에 큰 모니터 스크린이 떠 있어요. 그게 이제 제 노트북 화면이에요. 대통령은 그걸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구술을 막 하시면 그걸 받아치는데 그걸 또 대통령이 보고 계시고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고 저 앞으로 가봐.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거구나. 저 앞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못 찾으면 그 더 위로 올라오고 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연설비서관은 그냥 그냥 손의 역할만 하는 거지 머리는 없는 거죠. 근데
근데 최순실은 이 복잡한 과정과 근데 최순실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박근혜 생각 항상 똑같았던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연설 비서관. 네. 최순실. 근데 이제 공식 발령을 내지 왜 안 냈지? 최순실 씨가 우리가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연설문에다가 자신의 사업들을 다 반영을 그러니까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연설 비서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참. 그래서 사업들을 계속 반영하고 보면 그 대통령의 입에서 계속 창조경제, 그다음에 문화융성,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통일. 예, 그런 것들을 예산들이 최순실 예산이 지난 3년간 1조 4천억이었다고 이번에 네. 분석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주도해서 일들을 했던 것이죠. 네. 사실은 연설 이제 작업을 하면요 부처에서 그런 로비 비슷한 걸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뭘 지원하겠습니다 한 줄을 넣으면 그거 가지고 예산 다 딸 수 있어요. 대통령 지시라고. 그 연설에 그냥 아무 무심결에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온전히 그걸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권력을 가졌던 엄청난 거예요. 권력이죠. 그 한 줄 넣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보면 이제 대통령의 말꼬리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계속 문제를 삼고 막 여론화시켰는데 또 이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사생활, 뭐 소문, 유언비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산해 나갔거든요.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4대강 네. 비리, 뭐 친인척 비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진실인지 아직 뭐 유언비어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저 자원외교, 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제가 한번 네. 이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유언비어들이 생겼고 그 유언비어에 대해서 시민들이 묻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어떤 반응들을 일으켰는지 네. 놀랍게도 모든 유언비어마다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예를 들면 천안함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에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세월호 뭐 우리 박주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박주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국회 그 세월호 특조위 그 예비 특조위에 참석했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청와대에다 자료 요청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 거의 응답률이 10%가 안 됐어요. 당시에. 네. 그러면 왜 안 주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료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세월호에 또 그런 유언비를 퍼뜨리는 사람은 처벌하겠다. 네.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한 거죠. 네.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인데 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기록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정보의 공개와 공유 네. 이거가 아주 확고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자면 그 MBC 다큐멘터리 뭐 제작을 하겠다고 거기서 그 이제 청와대 내부를 찍겠다고 네. 카메라 갖고 와서 그러니까 뭐 경호실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당연히 반대를 네. 했죠. 어디 그러니까 뭐 관저 같은 데를 들어와서 찍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니 왜 경호실장은 그걸 알아도 되고 왜 국민은 몰라야 됩니까? 야. 아니 국민이 뭐가 위험합니까? 경호실장 알면 국민 알아도 됩니다. 다 공개하세요. 그리고 분이네요. 거기서 요구한 것보다 더 보여주세요. 왜 그거를 안 보여줍니까? 그리고 그거를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거기다 어깨 힘주고 자기만 안다고 으쓱대고 돌아다니고 그거 가지고 부정부패 피고 농간을 저지르는 것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로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햇볕을 쫙 쐬면 곰팡이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패를 척결하는 데는 정보를 똑같이 다 누구든 국민 누구나 그냥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그분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래서 본인부터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고 심지어 그 동포 이제 순방에 가시면 네. 이 동포 간담회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동포들을 만나면 또 평소 지론이 그런 데다가 네, 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는 걸 왜 네, 알아야지. 네, 네.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동포를 만나면 또 격해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막 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때 이제 안 해야 될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렇죠. 그래서 공포 간담회라고 했죠. 동포 간담회. 이제 그 홍보수석실에서는 근데 사실은요. 돌이켜 보면 기밀도 아니고 보안 사항도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이 금기를 정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와서
저런 얘기까지 막. 청와대 깊은 얘기를 해도 되나? 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은 다 없애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실제로 그래서 그 정보공개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청와대 산하, 대통령 산하에 있었고요. 네. 이명박 정부로 바뀌자마자 이걸 행자부 산하로 격화를 시켰어요. 그것도 정보공개위원회를 처음에는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저 같은 활동가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그나마 행자부 산하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두 대통령이 아주 극명한 차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전진환 소장님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우리 강원국 비서관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글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은 사실 말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분은 말과 다르게 굉장히 폐쇄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이분이 좋아했던 게 다 뭐 강 밑에 그다음에 저 멀리 있는 자원외교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사업들을 좋아했고요.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4대강 관련된 폭로를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제가 당시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얘기 많았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또 하는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제가 됐는데 이분은 굉장히 보기에는 열려 있잖아요. 뭐 커피도 같이 마시고 뭐 또 참모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권위적이다. 이중적이었다. 네. 비판받고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컸다. 예. 그러니까 현대에 있을 때 그 사장의 마인드가 그대로 국정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장 마인드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은 사장 마인드 경쟁이에요, 경쟁. 그래서 연설 비서관만 연설을 안 써요. 다른 막 사람한테도 써보라고 그래요. 네. 본인 마음에 드는 걸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소위 그게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본 조직이. 그럼요. 네. 예, 그런 얘기를 거기도 잘하면 최순실 있었겠는데. 제2의 최순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본인은 항상 이러셨대요. 품격 있는 연설을 원하셨대요. 품격 있는 한 번도 품격을 못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는데. 품격은 그 연설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나오는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제가 이 연설문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연설문을 정말 몰라요.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근데 뭐 제가 이번 사태 나기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생각에 연설비서관이 이제 대통령 생각을 맞춰야 되잖아요. 쓰려면 생각의 관역이 너무 멀리 있어서 힘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역이 막 움직여서 힘들었다. 생각이 막 발전하시는 분이어서. 근데 박근혜 지금 대통령은 관역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연설비서관이 참 힘들겠다라는 거를 그 이전에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는데 아예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는 그걸 평한다는 것도 그건 좀 저는 느낌이 그분은 이렇게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외워서 읽고 있다. 또 그 읽는 것도 톤까지도 뭔가 어딘가 박자에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또 많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중국 같은 데서 중국어 쓰고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최순실 씨가 마지막에 중국어 쓰라고 해서 썼던 거 보면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했던 것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2014년 무렵에 그때는 전혀 안 믿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그 대중 앞에서 쓰여진 게 읽는 그런 타임 말고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설마 그러겠냐. 저 사람이 그래도 국회의원도 했었고 막 했었는데 그거는 아닐 거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진짜 얘기하는 거 저에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지시대명사를 쓰는데 어휘력이 빈곤해서 그래요. 단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진환 소장님, 그 지난 방송 때 현 정부의 그 기록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 많이 비판하시고 제기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정부 3.0 그
프로젝트인가요? 뭐 정부 3.0에 하여튼 참여하셨죠. 네. 그때 많은 시민단체 분들과 참여했다가 언제부터 배제가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3.0 정책을 썼다는 것도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분이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열린 시정 2.0 캠페인을 오래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걸 보고 대통령 출마했을 때 원래는 이분들도 정부 2.0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그 공약 발표 30분 전에 아니 서울시가 2.0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2.0을 하냐. 그래서 3.0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3.0을 그거 막 굳이 맞춰가지고 해서 제가 그때 정부 3.0이 뭐냐고 제가 각 정부 기관에 굉장히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때는 아주 뭐 좋았습니다. 아주. 근데 그래서 제가 여의도 연구소에도 갔다가 이제 강연도 하고 네네. 국회의원들 그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이게 결정적인 게 다 이게 보면 세월호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세월호. 왜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시민사회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면서 제가 원래 행정자치부나 국가기록원 이런 곳에서 계속 회의를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저를 이제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일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보공개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 제가 배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이분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스템을 개설하는 날에 그 개인정보 6만 건이 대구에 있는 시민단체에 전달이 됐어요. 네. 그 시스템 오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던 게 그게 만약에 북한이나 아니면 다른 어디 기업에 들어갔으면 6만 명의 정보공개 청구를 뭘 했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엄청난 개인정보예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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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계속 배제하고 그리고 2014년 이후로는 배제 정도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공공의 적이라고 이제 찍기 시작했어요. 블랙리스트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국가기록원 같은 데서는 제가 소속돼 있는 단체의 어떤 한 분과 정부 용역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용역 계약을 맺은 공무원을 부산으로 정건을 저기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또 공무원의 제 이름을 내고 전진한 같은 좌파 빨갱이하고 왜 계약을 하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2014년 이후로는 거의 뭐 시민사회에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이제 블랙리스트에 완전히 포함이 돼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셨군요.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그때 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라는 곳에서 일했는데 그때 저희가 세월호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6개월 가량 네. 사실 그 문서들을 계속 찾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실 이제 그때가 또 김기춘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완전히 청와대를 장악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아마 딱 지금 시기가 보면 맞네요. 예, 네, 지금 지금 보면 보면 시기가 적군이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네, 네, 네. 아마 저희 같은 사람들을 적군이라고 이렇게 그냥 지칭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강원국 전 비서관님께서는 예. 지금 청와대 나오셔서 라이팅 컨설턴트로 좀 활동하시는데 강연 다니시다가 갑자기 뭐 돌연 취소되고 뭐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뭐 취소되는 건 많은데 네. 뭐 때문에 취소됐는지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렇게 강연을 하면 이제 질문들을 하거든요. 네. 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은 어떠냐 그런 질문을 이 사태 전에 네, 네.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 번은 저는 연설을 들어본 적이 없다. 네. TV에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린다. 근데 그러고 집에를 왔는데 그 대통령 모독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그분이 질문한 분이 야. 그 내가 가서 얘기한 기관장께 뭐 얘기를 했대요. 그게 강남이었는데 대통령 모독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관에서 그분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달래요. 그분 아주 복잡한 분이래.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가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됩니까? 채널을 돌려서 죄송하다고 대통령 나오면 무조건 봐야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사과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사과를 못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그 모 대기업인데 그 거기 회장 부회장께서 이 청문회 나와서 좀 그 하시는 걸 보고 이 정말 그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 그 직원들 얼마나 참담하겠냐. 그런 얘기를 몇 군데 했더니 그 기업에서는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생각보다 심각했대요.
우리 전재현 소장님 지난 방송에서 우리 네. 현 정부가 지금 청와대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특검이 청와대 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불발됐다고 그래요. 청와대가 이제 압수수색을 지금 거부하는 이유 결국은 은폐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기록 이제 시스템으로 위민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단순히 하드디스크에 기록을 담아 놓는 게 아니고요. 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록을 삭제하거나 네. 기록을 파괴하게 되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이제 기법이 있는데, 그걸 검찰청에서 요즘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굉장히 발전돼 있거든요. 그럼요. 그걸 복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엇을 파괴했는지는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없앴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없앴으면 그게 복구가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요즘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핸드폰, 그 다음에 회사 같은 데 압수수색을 하면 그 시스템을 다 가져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그걸 다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렌식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해요. 예. 네. 저는 요즘에 전자레인지에도 돌린다는 얘기도 네.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별 효력이 없다 그러고요. 네. 그 강력한 자석 같은 걸로 네. 긁어버린 디가우저라고 그러죠. 디가우저라고 해서 그 최근에 장차관들이 지금 이 정부의 장차관들이 핸드폰을 다 지금 없애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도 그런 기록들을 완벽하게 없애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없애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징역 10년 이하의 네,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말씀해주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없애더라도 없애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사람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증언할 수 예전에 있고. 이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서 장진수 전 주무관이 내부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디가우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 기록을 지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을 계속 은폐하려고 그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기록물을 생산하려고 그러고. 네. 야, 이거 여기서 벌써 이미 이제 맞습니다. 답이 나온 거죠. 그 네. 이명박 시절에 그 없앴던 그 양이 30테라라고 그랬거든요. 30테라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컴퓨터 전문가가 한 30만 명 정도의 기록을 그냥 영상까지 다 포함해서 담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마 목숨 걸고 아마 지웠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것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와 만만치 않게 지금 온갖 사실 지저분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할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금 계속 목숨 걸고 막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청와대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네, 예. 네, 저는 네. 특검이 굉장히 네. 중요한 지점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지금 오늘 조홍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서버에는 남아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서버 압수수색 중요하다. 이렇게. 네. 그 이제 지방 정부, 이제 우리 청와대 기록물도 있지만 이제 지방 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제 그런 어떤 기록물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리 단체장들은 어땠나요? 예,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하고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만든 과가 있어요. 네. 전국에 없는 과예요. 네. 정보공개 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정보공개 그래서 정책과. 서울시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비공개를 하게 되면 이 정보공개 정책과에 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구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 같은 외부 심의위원들 13분이 들어가서 그걸 공무원들을 따로 모셔서 그분들하고 청문 과정을 거쳐서 이걸 왜 비공개하느냐고 여쭤봐요. 네네. 이게 얼마나 공무원들한테 압박이 되냐면 이게 이제 함부로 비공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네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가 서울 기록원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민간 은평 갑에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은평에 있습니다. 유치하셨어요? 예. 아니요. 이게 이제 지방 아카이브로는 처음인 건데요. 이거는 왜 만드냐면 서울 시민들의 기록을 좀 수집을 해서 좀 서울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울에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전쟁을 거쳤던 분들, 이런 분들의 구수를 따서 네. 또 그분들의 일반인들의 어떤 기록들을 좀 남겨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의 기록들도 당연히 이제 투명하게 남기고 이런 일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많은 사실 이 정부로부터 사찰을 당하거나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명성 하나로 버텼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분들이. 네. 우리 박원순 우리 시장님이 이제 대통령 출마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예, 이런 사실이 많이 알려졌으면 근데 괜찮을 뻔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도록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 그럼요. 네. 이번에 문재인 이제 후보께서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지금 후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대로 그렇죠. 보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감추고 은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드러낼 때 리더십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좀 예를 들면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 보고 시민들은 이렇게 환호하거든요. 네.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들끼리 뭔가 은밀하게 일은 잘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국민들과 전혀 괴리된 일이라는 괴리된 거죠. 그런 거죠. 하여튼 박원순 서울시장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좀 격려도 해드리고 박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서울시장님이신 것 같아요. 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UNDP라고 하는 네. 이제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네, 네. 기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 동남아 그다음에 캐나다 북유럽에 있는 공무원들 한 70개국에서 이렇게 서울시 행정을 배우러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 이 정보 공개 시스템이 되게 많습니다. 네. 건설 공개 시스템, 뭐 재정 공개 시스템, 또 뭐 문서를 공개하는 문서 공개 시스템들을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리고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충격을 받아요. 특히 이제 정보 소통 광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게 10억 건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게 문서를 생산한 지 이틀이 지나면 바로 공개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지금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 소통 광장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검색을 해요. 아, 바람직한 일이네요.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럼 새누리당 소속 그 지자체장들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아, 근데 거의 눈에 띄시는 분이 없고 그나마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분은 역할을 하신 분이 남경필 지사예요. 이분은 원희룡은 제주도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정보공개 면에서 큰 점수를 주기가 힘들고요. 놀랍게도 서울시도 25개 구청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놀랍게도 새누리당이 세 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강남, 송파, 서초 갖고 계신데 이 강남, 서초 이런 데는 너무 못해요. 제가 평가를 했었거든요. 정보공개 평가를 하면 항상 꼴찌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뭔가 새누리와 민주당의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차이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의 정체성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강홍국 우리 비서관님은 이제 글과 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을 겪어보셨는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 정치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아니, 뭐 워낙 거물들만 상대하시다 네. 보니까. 아니 뭐 오늘 그리고 뭐 저희 둘은 대중적인 연설할 기회도 별로 없었. 네, 아니 뭐 없죠. 이 자리가 그대로 증명하는데요. 뭐 이렇게 방송을 하실 정도면 대단한데요. 이 정도만 돼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낫다. 대단한데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대선 후보들 있잖아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 좀 눈에 띄는 어떤 발언이나 또 이분들의 발언을 통해서 느끼는 좀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 문재인 대표 어떠세요? 이 발언을 보고 전문가 입장에서. 어유 그거는 참 뭐라고 아니요, 답변하기. 다 칭찬하시면 돼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는 항상 문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네. 항상 절대 거짓말은 안 하실 분이에요. 뭐 항상 대통령의 자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네, 첫 번째.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네, 가장 근데 중요한 거죠. 가끔 보면은 문재인 그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특히 어르신들의 이제 평가가 말을 자주 바꾼다. 특히 종편에서도 그런 꼬투리를 많이 잡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어떤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그분은 그러니까 뭐 가장 강점은 진실되다는 거죠.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봐도 이제 본인 생각이 바뀌면 진짜 바뀐 생각대로 또 그때 진실하게 얘기하는 건데. 아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거를 이제 말이 바꾼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탄핵 때 이제 탄핵 정국 때 탄핵보다 하야다. 근데 나중에는 탄핵을 해야 된다. 이건 사실 우리 당 의원들은 다 그랬던 거죠.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탄핵보다는 하야를 해야 된다. 아이씨. 결국은 탄핵밖에 없구나. 네네. 이게 된 건데 그렇죠. 이걸 이제 보수 종편에서는 말을 바꾼다고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이재명 시장님은 어떠세요? 이재명 시장님은 정말 대중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고 네. 뭐 거침이 없으시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뭐 강점이 있으시죠. 거침이 없는데 또 큰 실수도 없어요.
주로 막 거침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말 실수나 또 법률가 네. 출신이시고 그렇구나. 나름대로 다 논리적이고 치밀하시고 네. 가장 서민적인 말투인데도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이 금방 이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 민심도 잘 파악하시는 것 같고. 네.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어떠세요? 안 지사님은 뭐 하여튼 그 우리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또 우리 윤태영 선배가 네. 거기에 가 계시고 혹시 그쪽 캠프는 아니시고? 저는 어느 캠프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요. 네네. 그 안지사님은 진짜 네. 너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네네. 자기 생각을 다듬고 네. 이런 것들을 그게 그대로 말해서 녹아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진실된 분이다. 예, 네네. 그리고 우리 김부겸 의원님은 어떻게 좀 가까이서 좀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그분도 교회의 교회 같은 교인. 그분도 완전 지남철이에요. 친화력이 대단하시잖아요. 네, 김부겸 의원님. 아주 그분은 참 대단하신 게 네. 제가 이제 과천교회를 근데 지역구가 과천이 아니실 때 예. 과천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군포 쪽 사셨죠. 삼성. 네, 거기 지역구인데 거기 의원이셨거든요. 근데 예전에 과천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안 옮기고 야, 과천교회를 계속 진정한 신앙인이시네요. 네. 근데 그거 하나만 봐도 이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너무 요즘에 부각이 안 돼서 안타까워요. 네. 말씀도 진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잘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말씀 잘하시죠. 거기다가 정말 우리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을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대구 이제가 고향이니까 네. 이제 고향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네. 근데 손을 잡을 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부겸 의원이 그런 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한 번이라도 잡은 사람은 좀 김부겸 의원을 많이 이렇게. 근데 그게 군포에 있을 땐 그런 평가를 안 받았어요. 계속 당선됐는데 대구에서 계속 고생하니까 굉장히 절실했던 것 같아요. 예, 절실하고 동정 여론도 있고. 표정 말과 글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삶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총선의 승리는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우리가 도전자 입장은 이 동정 여론이 깔려 있어야 돼요. 맞아요. 박주민 의원님 탁 보면 그냥 동정 가잖아. 불쌍해 보이세요. 이렇게 맨날 보면 이렇게 너무 근데 과로하는 거 또 이런 얘기하면 박주민 의원님 지지자들이 막 저한테 또 뭐라 그러시는데 아니 너무 진실되고 또 현장 중심에 정치하시고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은평에서 오랜 기간 시간에 이제 어떤 활동을 안 하셨는데 워낙 이제 그 세월호 그때 뭐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당선되셨고 저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자주 떨어졌는데 살은 10kg 빠져. 빼짝 말라가 그러니까 이러다 김용호 죽겠다 이러다 당선된 거고. 네, 우리 김부겸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구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또 자화자찬했네. 항상 저는 이 방송할 때 양념 역할만 하라고 말씀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좀 우리 마지막으로 참 우리 대선 후보인데 최성 의원님은 어떻게 좀 아시나요? 최성 시장님. 알죠. 네. 옛날에 국민의 정부 때 네. 같이 일을 했었고. 네, 그분의 이제 말과 글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최성 우리 시장님.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깊은 생각 못하셨죠. 네, 근데 의욕이 있으시고 뭐 열심히 이미 뭐 거기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시장님도 하시고.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러면 정치인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봐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정치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치인들을 쭉 봤을 때 정치인들이 좀 이런 덕목은 좀 있어야 되는데라는 확실하게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특히 이제 대중과 접촉을 할 때 필요한 덕목.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운 건 그 솔직함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함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아까 여러 예를 들으셨지만 또 말꼬리 잡혀가지고. 근데 결국은 평가받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다시 역사에 살아나죠. 재조명 받으시고. 그러니까 솔직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죠. 자기 생각이 있어야 예를 된다. 들어서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시기를 그냥 보좌관이 써주는 거 줄줄 리는 의원들 많다. 리더 자격 없다. 그런 사람들 배지 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정치가 가장 어려운 거고 가장 중요한 거다. 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 대표적으로 저한테 자네는 딱 눈빛이 자네는 정치할 묵기가 아니네. 네. 그런 거였었고요. 네.
정확히 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치가 그만큼 영향이 큰 거니까. 네. 저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죠. 네. 우리 강홍 선생님은 목사님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PD나 뭐 작가 뭐 이쪽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뭐 이제 방송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청와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탄핵소추위원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한 청와대 대응 적정성이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청와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겠죠. 아마 헌재 재판관도 없을 거예요. 네.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과 근거가 없어요. 뭐 나와서 뭐 관저 안에서도 다 원활하게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다. 본관에 있는 거나 관저에 있는 거나 똑같다. 상황실에 있는 거나 심지어는 관저에 있는 거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특히 뭐 최순실의 이제 관여가 문투만 바꾼 정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많이 여쭤본 거예요. 네. 아이고 오늘 정말 너무 뜻깊은 뭐 대화였고요.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홍국, 전진한 우리 두 선생님이라고 표현할까요? 소장님과 예, 비서관님을 모시고 대통령의 말과 글 그리고 기록물에 대해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 9년을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나서 아마 잘 판단하실 거예요. 어떤 정부나 어떤 정권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소통하려 노력했는지 또 국익을 위해서 어떤 정부가 더 투명하게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가를 운영했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해 본인이 눈물을 연출하는 연설의 차이는 극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오늘 이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전진한 소장님, 강홍국 비서관님 한 말씩 해주시죠. 네, 저는 뭐 대통령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모든 면을 다 국민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행적이 다 역사 속에 기록된다고 하는 그 공명심, 그다음 그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다 분노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역사에 남는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회피하려고 그러고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고는 그런 모습에서 국민들은 너무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좀 이런 좀 자질들을 가지신 분들이 대통령이 돼서 상처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 없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좀 달라져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자기가 이제 리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자기 그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지금 있는 청와대 참모들 전부 모른다고 그러고 몰랐다고 그러고 네.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속성 똑똑한 사람일수록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일수록 더 그랬다는 거. 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출세하는 이런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이번 사태에서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능력과 자질이 없었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도 그게 철저히 은폐되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대선 때부터 막 무제한 토론 이런 거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 해야 돼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무제한 토론에 황교안 총리 나오면 막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계속 지적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 문제였는가? 네네.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YS 때는 단 한 번도 나는 신문에 그런 얘기를 그분도 틀림없이 많이 하셨죠. 하셨을 텐데 스타일이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죠. 5년 내에 한 번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본인도 어떻게 그 말을 고쳐보려고 대통령 되고 나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내가 50몇 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품위 있게 말하는 환경에 살지 않았다. 그래서 안 고쳐지더라. 또 너무 인간적이고 소탈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YS도 좀 굉장히 인간적이고 소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여쭤본 말씀은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미치는 이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냥 강남 아줌마 최순실이가 그걸 다 수정해서 대통령의 말과 글을 바꿨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리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과연 한 번도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권력을 양도한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말과 글을 장악했으니까. 실제로 그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연설을 하기 전에는 각 이제 비서관실별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보고 그 중에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그걸 이제 말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그 말투를 바꾼 게 아니고 말의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분의 그냥 판단 하나로 국가의 정책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냥.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 최순실이 헌재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순실 씨가 아니라 차은택 씨가 차은택 씨가 출석해서 뭐라 그랬냐면 2015년 2016년 초 최순실 씨가 계속 통일이 곧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한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 했을 때였거든요. 통일 대박이고 통일 곧 온다. 조금 있으면 통일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진짜 말투 바꿔주는 게 아니라 사상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이 공유했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 생각대로 대통령이 진짜 말하거나 행동을 했을 것 같다는 제가 볼 때는 바꿔줬다는 말은 틀리고요. 아예 없는 데다가 넣어준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의 통일이 아니고 북한이 망한다는 확신을 계속적으로 대통령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 그랬더니 뭐 자신의 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그 공식적인 연설문에 넣어버리니까 통일부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통일된다고 북한이 망한다는데 통일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통일부가 아예 그냥 업무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연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글도 잘 쓰시고 또 말씀도 워낙 잘하는 달변가시고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매력이잖아요. 그래도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스타일이 좀 다르시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만약에 뭐 같은 점이 있다면 두 분 다 이 말과 글의 중요성, 그 가치 이런 걸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말과 글로 그 자리까지 가신 그 이전도 없고 그 이후도 없어요. 말과 글로 온전히 그 자리까지 가신. 말과 글은 결국 자기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말과 글로 사람들 뭐 규합하고 포섭하고 설득하고 정책 내놓고 뭐 이래서 가신 분들이어서 그만큼 그 중요성을 알고 그걸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고 본인의 말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같다면은 그 실제로 이렇게 뭐 연설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정반대였던 게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본인 연설을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읽고 그 종이 자체를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식이었고 절대 애드립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은 청중과의 교감이다. 그러니까 이 써온 거를 줄줄줄 읽으면 교감이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청중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반응이 있으면 거기에 응대해주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중요하다 싶으면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술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연설은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 문제되는 뭐 이제 관저 회의실 거기서 연설문 작업은 본관 직무실에서 하기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하니까 주로 뭐 밤 늦게나 휴일에 관저 회의실에서 많이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최순실의 그 대통령 연설문 그 수정 관련된 보도 보시고 정말 놀라셨겠어요. 이게 나라인가, 이게 대통령인가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저는 그냥 안 믿었죠. 다른 어떤 문건은 나갈 수 있지만 네.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안 되지만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이 네. 뭐 나가고 밖에서 그걸 손을 댔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그때 그 첫 뉴스가 나오고 뭐 전화들이 기자분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뭐 그거 본인 말고는 그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는 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 네. 최순실 연설비서관은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최순실이 그걸 했다는 거고 오히려 좀 더 지나치게 한번 억측이 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사실상 최순실의 생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행동이나 말을 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말로써 통치를 하니까 네. 국정 운영을 말로 하지 뭐합니까. 말로 하는데 그 말을 손을 대고 그걸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거죠. 네. 혹시 제가 좀 네. 껴드는 질문 좀 해드릴까요? 최근에 그 관저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예. 관저에 집무실이 있냐 없냐. 그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방금 이제 관저 회의실 뭐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관저 추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관저에 진짜 집무실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관저에서 일을 많이 하신 편이죠. 주로 이제 밤늦게라든가 아침 일찍 네. 조찬 전에 그다음에 휴일 같은 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그냥 무시로 대통령을 찾아갈 수 있었고 아무 때나 찾아가서 면담하고 뭐 이럴 수 있었던 상황 보고하고 그랬는데 그 관저 안에 저희가 주로 했던 데는 회의실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식당. 식당 비슷한 거. 식탁이 원탁이 하나 있고 옆에 이제 응접 세트가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이제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예요. 그거 두 개 말고는 그렇게 많이 관저에서 여러 일을 처리하셨던 분인데 한 번도 그 공간 말고 다른 데서 소위 직무실이 있다면 뭐 다른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단 한 번도 참모들과 만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직무실을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근데 박주민 의원님이 청와대를 한번 들어가시게 되겠는데 너무 청와대에 관심도 많으시고. 왜냐하면 이번 탄핵 사건의 핵심이 맞아요. 네네. 관저 집무실이 있고 근데 맞아요. 네. 얘기가 관저 집무실에서 일하는 거나 본관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일하는 거는 똑같다고 지금 계속 진술하고 있어요. 사실상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데 왜 관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김규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국가안보실 차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오래 기다리신 분이 계셔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서당캐 그 지난 4회 방송 때 출연해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알권리연구소 전진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전진환 소장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진한 커피. 진한 커피. 네. 에스프레소? 네. 기다리면서 잠깐 말씀 나누는데 네. 너무 재밌으셨어요. 그 서당캐 출연 이후에 좀 어떤 좀 반응이 좀 있었나요? 예,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책지 좀 팔리지 않았어요, 혹시요? 대통령 기록전쟁을 1000권을 팔았다고 저한테 인쇄가 들어왔습니다. 야, 역시 서당캐. 네, 서당캐 덕분에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제 강홍국 선생님 옆에서 또 좀 길을 받아서 좀 저희 대통령 기록전쟁이 좀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해봅니다. 야, 제가 이 서당캐 진행한 이후에 가장 기쁜 소식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대통령 기록전쟁,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기록을 남긴 죄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직 구입 안 하셨으면 당장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소장님이랑 우리 강원국 비서관님이랑 두 분은 원래 아시는 사이세요? 아니요, 우리는 소장님 제가 이제 지면에서 네. 많이 뵀고요. 네. 직접 만난 거 오늘 처음. 아, 처음이세요? 저도 네. TV에서만 뵀고요. 오늘 네. 뵈니까 연예인 같으시고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담소를 나눴는데 네.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30분 담소 나누셨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된 지인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금방 친해지셨네. 연관성이라고 하면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게 또 대통령 기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네.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또 이 성과로 저희 이제 직업 우리가 네. 아까 말한 아키비스트 기록연구사라고 하는데 네. 이 직업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분들이 한 5,600분이 지금 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아마 좀 그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만나자마자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했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오늘 질문 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 7시간 관련돼서 그 답변서를 냈는데 사회복지 수석하고 통화한 거는 통화 기록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 네. 안보실장하고 통화한 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어떤 통화는 기록이 남고 어떤 통화는 기록이 안 납니다. 네. 이것도 좀 이상한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녹음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둘째 문제고 네. 그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적인 통화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서관들은 그것을 다 공문에다가 대통령과 언제 통화를 했고 이 기록들을 이렇게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공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부에나 산하기관들에게 하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기록을 안 남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한 지시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이 안 남았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기록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기현 안보실 차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짧게 그냥 이렇게 막 성대모사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록이 안 남은 거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혀가 좀 짧았나 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실 말씀은 많지만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를 함께 만들어갈 집단지성 서당패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서당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자원봉사 페이스북 군단의 약자로 서울특별시당 권리당원과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당캐 집단지성 서당패는 다침령 페이스북 그룹 형식으로 운영되며 팟캐 서당캐의 모니터링, 리뷰, 방송 관련 각종 의견 제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추후 대선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당 핵심 온라인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 접수는 팟빵 서당캐 게시판, 서울시당 홈피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 네, 어떻게 발간하게 되셨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에 이제 그 3년차 때 말씀을 하셨는데 책을 쓰라고 네. 글쓰기에 관한 책을 써라. 네. 공무원들이 글쓰기 수준이 너무 형편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읽으면 그 읽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보고서들을 쓴다.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 이게 참 희한한 재주들을 가졌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서 자네는 청와대 그 근무를 오래 했는데 자네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가 돼서 했으면 그런 경험을 공유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드립이 있을 네.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게 기록이라고 생각한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얘기의 반복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다음에 그 얘기를 할 때는 그걸 그대로 얘기를. 왜 그러냐면 그 후대에 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 어느 거냐.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반복하라고 그러셨어요. 반복.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반복을 하면 청중들이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를 똑같이 나한테 또 하면 그게 그 사람 기분 좋겠냐. 그건 예의가 아니다. 네네. 같은 사안도 청중이 달라지면 네. 다르게 접근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네. 설사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과거에 한 얘기를 못 들었더라도 네. 다르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나는 100번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처음이다 항상 그러셨고 이게 전혀 다른 김대중 대통령이 좀 더 이 효율성을 좀 더 따지셨네. 쓰는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연설 쓰기가 네. 한 100배 쉽죠. 네. 과거 기록만 찾으면 되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은 새롭게 써야 되니까 네, 똑같은 사안도.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몇 개 동이죠? 9개. 9개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9개 동에서 똑같이 하세요. 다 화제를 바꿔서 얘기하세요.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왠지 뭐 하는 짓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시구나. 뭐 비슷하게. 저도 좀 그래요. 제 스스로 민망해. 제가 했던 얘기를 다른 데 가면 그분들 처음 듣는데 뭐 옆에 이제 보좌진도 있고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 네. 그래서 좀 미안해서 어떻게 해서 좀 바꿔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네. 우리는 약간 노무현 대통령과네. 근데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꿔지죠. 잘 안 바뀌죠. 네, 근데 또 각 동에 또 이게 특징들이 있고 오신 분이 달라서. 그게 리더는 무엇인가에 대한 두 분 생각도 완전히 달라서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리더는 절대 한 보도 앞서가면 안 된다. 반보만 앞서가고 네. 절대 국민의 손을 놔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어서 연설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쉽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이런 거라면 노무현 대통령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앞서가면서 계속 의제를 던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이 받아주면 하는 거고 안 받아주면 못 하는 거고 리더가 영합하면 안 된다. 어떻게 국민하고 같이 영합해서 가냐. 먼저 가면서 계속 던지는. 그러니까 왕께 상소하는 심정으로 계속 던지는 거다. 그래서 받아주면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전혀 이제 다르셨죠. 실제 제가 친했던 기자분이 그 김대중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던 걸 그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쳤는데 놀랍게도 그게 그대로 기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접속사나 또 뭐 이렇게 말의 그 꾸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연설문이 될 수 있고 또 기사로 될 수 있게 그렇게 말을 하신다고 제가 근데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더 위트가 좀 있어요. 대중 연설에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위트가 있는 분이지. 네. 엄청 재밌어요. 너무 저도 옛날 노무현 대통령 인터뷰 한번 해봤거든요. 해양수산부 장관 하실 때. 인터뷰 딱 끝나니까 저녁에 그 따님이 청바지 사주셨다고 청바지를 입고 맥주집에 나타나신 거예요. 같이 맥주 먹는데 배꼽 빠졌어요 그때. 네. 아니 저는 두 분 이렇게 뭐 김대중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 녹화하고 그럴 때는 옆에 뵀거든요. 네. 근데 왠지 그분 두 분 다 옆에 가면 별로 안 웃기는 얘기도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래요? 그게 아우라인가 봐요. 네. 네, 그게 권위 압도되고 이렇게 하면 왠지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웃겨서 웃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5분에 한 번씩 터트려줘요. 네, 좌담회 같으면 한 5분에 한 번씩은 꼭 터트려줘. 맞아요. 네. 그죠? 네. 실제로 대통령은 좀 그런 자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리더십이고. 네. 뭐 오바마 보세요. 그렇게 명연설하면서도 항상 위트가 있잖아요. 우리 전진환 소장님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 주로 이제 많이 보시는데 그 두 분의 연설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연설문 있었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오늘 보고 왔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받아가지고 보고 왔는데 유튜브에 또 찾아봤는데 그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전시작전 통제권 가지고 때 연설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유튜브로 봤죠. 예. 네. 그 연설은 절대로 연설문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대충 그냥 내용을 넣어놓고 그냥 계속 자기 스스로 맞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본 있는데 없이.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봐도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강홍국 선생님께서 그걸 써주셨는지 그런 저 유명한 연설들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네 특권 누린 거다.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뒤로도 제가 계속 안 하니까 한 2번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의 진보라는 건 소수가 누리던 걸 다수가 누리면 그 역사가 진보한 거다. 그러니까 자네가 경험한 거를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자네가 공유해서 경험하면 그 역사의 진보에 자네가 기여하는 거다. 네. 그래서 책을 쓰라고 그러셨는데 계속 못 썼죠. 제가 쓸 수가 없죠. 제가 지금 그 대통령님 연설문 쓰기도 지금 버거운데 그런데 그 계속 2번 더 얘기를 하셔서 A4 용지 한 10장짜리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이지원으로 했더니 전에 책 쓰라니까 이렇게 뭐 이상한 걸 자꾸 보내냐고 좀 그러셔서 그러시면서 뭐 기왕에 했으니까 이거라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려서 공유하라.
그 대신 책을 써라 그러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한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그러고도 이제 한참 지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 이명박 말기인데 출판사 직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집 사원으로 제가 네.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한 1년 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돼서 네. 어떻게 책 쓰는 게한테 말씀하시죠? 아니 그 책을 좀 한 그때 7권 정도 이제 편집을 한 다른 네, 분들 네, 네, 네. 그게 뭐 특별한 사람만 책을 쓰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때 좀 그래도 글에 알게 재주가 됐고.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10장짜리를 찾아봤어요. 네. 그냥 없는 거야 저한테. 아,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10장? 네. 그런데 우리 행정관 한 분이 그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10장을 10배 불린 거예요. 야. 근데 뭐 다 팩트가 있고 다 이제 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거기는 대통령과의 일화 같은 게 없었는데 그 일화 같은 걸 내가 경험한 일화를 이제 집어넣어서 책을 썼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과 글 그리고 개인의 말과 글 뭐 다른 의미인데 어떤 의미로 부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못해 먹겠다 하는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그때 엄청 공격받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엄청 공격받았죠. 공격을 받았죠. 사설에도 나오랬어요 그때. 그게 무슨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위 그 이제 계속 말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광주 가셨다가 그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이렇게 행사장 입구를 이렇게 막고 시위를 해서 대통령이 그 정문을 못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이제 올라오셨는데 광주 지역 인사들이 대통령께 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네, 저녁 때. 네. 그래서 관저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진보는 진보대로 나한테 기대하는 게 크고 네. 또 저쪽은 뭐 어떻게 대통령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네. 그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 대통령을 잘하고 싶다는 의미였어요. 네네. 잘하고 네. 싶은데 네. 잘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참석하신 분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못 타먹겠다 그러더라. 이렇게. 네, 그렇게 전한 거예요. 언론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개인으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좀 이거 못 해먹겠네.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의 말이고 이제 대통령의 말이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는 있죠. 야, 근데 그 한마디에도 정말 그때 막 전국이 막 정말 막 뒤집어졌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나중에 한 5년차 때 말씀하신 게 그 이런 얘기 하셨어요. 5년 내내가 그 어떤 막말 시비, 품위 있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언론이 그렇게